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누가 추천할 것이냐. 민주당은 제3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밖에 없나 봐요. 우리 편이니까. 네. 바깥에 있는 우리 편. 아니 진짜 정말 내가 민주당 기가 막힙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구도를 짜가지고 원래 변협은 약간 보수적인 변호사들이 많이 변협 회장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변협은. 근데 민변은 뭐냐면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 같은 단체. 거기다가 무슨 추천권을 줍니까? 아무런 권한도 지위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이번 정부 시작하고 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친정부적이다 그럼요.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이익단체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 양성소, 맞아요. 사관학교. 민주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후한무치합니다 정말. 그냥 우리 저기 설주한 변호사랑 저랑 강정현 변호사랑 해가지고 우리 뭐 하나 만들죠. 빨리 만들어요. 그 면을 좋아하는 면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짜장면 먹고 오셨으니까 면변 만들어서 아니. 면변에게 달라고. 자, 통일교 특검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지금 평행선이에요. 핵심은 우리가 두 개지 않습니까? 특검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네. 누가 추천할 것이냐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 우리가 특검 수사를 할 것이냐. 특검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딱 두 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후한무치합니다. 정말 후한무치해요. 저는 정말 딱 보면 제3자가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그냥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제3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변밖에 없나 봐요. 우리 편이니까. 네. 바깥에 있는 우리 편. 네. 제3자는 맞지요. 참여연대라고 안 한 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이제 3자는 맞습니다. 네, 이것도 포레스트 검프로서 제가 네. 또 이것도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아니 진짜 정말 내가 민주당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구도를 짜가지고 원래 변협은 약간 보수적인 변호사들이 많이 변협 회장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민변을 마치 변협의 상대편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검수한박 할 때 그때 토론회 갔는데 제가 변협 부협회장으로 토론을 했고 방송 토론에서 상대가 민변의 서영교 의원 남편이 나왔어요. 맞아요. 알죠? 그 변호사. 네. 저랑 둘이 했어요. 저랑 둘이. 근데 그때도 제가 약간 이건 격이 안 맞는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변협은 법정단체예요. 법정단체라서 그 서영교 변호사 부인 남편도 변협에 가입해야 돼요. 그 고은분도 네. 변협에 가입해야 된다고. 변협은 모든 변호사가 법정으로 가입을 해서 월 회비 5만 5천 원을 내야 되고 고은분이라고. 거기서 모든 변호사의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은분. 변협 마음이. 모든 변호사가 투표해서 변협회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봤어요. 공공기관이에요. 변협은. 네. 근데 민변은 뭐냐면 제가 뭐 강정현 변호사는 아시겠지만 제가 로스쿨 초창기 변호사로서 로스쿨 변호사들 모아서 그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신입 변호사들이니까 이름이라도 거창하게 만들자 해서 이름을 진짜 거창하게 지었어. 뭐라고요? 한국법조인협회. 줄여서 한법협. 막 1, 2년 차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름을 한국법조인협회라고 지은 거야. 근데 회원이 민변보다 많아요. 지금 한 4,500, 5,000명 정도 돼요. 회원 수가. 뭐 돼요? 잘 돼요. 뭐 돼요? 지금 변협회장이 한법협 초대 회장이에요. 지금 변협회장이 한법협 초대 회장. 그러니까 이 한법협이라는 단체가 아니 배신당했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 변협회장은 뒤통- 각자의 길을 가고 뒤통수 맞았잖아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하여튼 저도 그 한법협에 그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뒤통수 맞았잖아요. 하여튼 초창기 멤버로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변을 추천할 수 있으면 한법협한테 추천권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변호사 단체는 정규 변호사 단체인 법정 변호사 단체인 변협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강전혜 변호사랑 저랑 뭐 설주한 변호사랑 이렇게 3명 모여서 단체 하나 만들어도 민변과 같은 규모의 그걸 임의 단체라 그래요.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 변호사 단체도 있죠. 한변, 시변 뭐 이런 보수 변호사 단체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민변은 그냥 그런 단체예요.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 같은 단체. 거기다가 무슨 추천권을 줍니까? 아무런 권한도 지위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번 정부 시작하고 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민변이 지금은 너무 친정부적이다 그렇죠.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이익단체 아니면 거의 뭐 이재명 정부의 거의 뭐 장차관 양성소, 맞아요. 사관학교. 그러니까 라고 완전히 우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변질된 게 네. 이게 제가 특검의 역사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성공한 특검으로 보는 게 2개예요.
하나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화제에서 받아낸 드루킹 특검. 또 하나가 그걸 왜 이렇게 진지해? 진지합니다 오늘. 또 하나가 그 북한의 대북 송금 특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나요. 6.15 때 그때 북한에 돈 줬다는. 근데 그 특검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한나라당이 그 특검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켜서 추천을 대한변협에 줬어요. 근데 그래요? 그때 대한변협 회장이 보수 인사였어요. 근데 보수 인사인 대한변협 회장이 누굴 추천했냐? 전직 민변 회장인 송도한 변호사를 추천을 했어요. 송도한 변호사를. 근데 이 송도한 변호사가 전직 민변 회장임에도 대북 송금 특검에 들어가서 제대로 수사해서 박지원 감옥 보냈습니다. 그게 대북 송금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민변이 그때의 모습이라도 갖고 있다면, 근데 그때도 대한변협 회장이 민변을 믿고 민변 회장이었던 송도한 변호사를 추천을 해가지고 송도한 변호사가 박지원을 감옥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급만 돼도 모르겠는데 지금 민변은 그때의 민변과는 다르죠. 네, 송도한 변호사가 있던 시절의 민변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임의단체한테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 그냥 우리 저기 설주한 변호사랑 저랑 유재하 변호사랑 강정현 변호사랑 해가지고 우리 뭐 하나 만들죠. 빨리 만들어요. 그 면을 좋아하는 면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짜장면 먹고 오셨으니까 면변 만들어서 아니, 면변에게 달라고. 우리 강펀치에 출연하는 변호사분들을 싹 모아서 강변. 강펀치 변호사협회를 만들어요. 강펀치 변호사협회 만들고. 구자룡, 정혁진, 그래 그러네. 좋다. 송영은, 네, 송영은 이렇게 네, 쫙 다 모아서. 해서 그래서 우리만 여기서 해서 추천해요. 10명. 여기서 추천하죠. 네. 여기서 강변에서 추천하는 걸로. 네? 진짜 정말 한번 어이가 하십시오. 없어서 정말. 예. 자, 그리고 강전의 변호사가 생각하는 이거 도저히 이런 식의 민변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권을 주는 건 너무나 정파적이라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데 자, 원래 처음에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한번 뭐 생각을 여당 해보시면. 하나 야당 하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를 법 안으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자꾸 하나씩 던져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씩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특검 받겠다. 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때 그 못 받을 거 뭐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하겠다라고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전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에서는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 법안에서 요거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 형태로만 하는 거는 그 침대 축구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시간만 끌고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잖아요. 2018년경에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전재수 의원이 추정이 되는데 물론 아직 경찰에서 시기와 장소 뭐 이런 것도 완전히 특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의유를 해도 7년이에요. 그리고 뇌물죄로 특검은 받다고 생각하는데 뇌물죄여도 3천만 원 미만이면 또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에다가 뭐 불가리 시계 하나 받았다는데 불가리 시계가 990만 원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네. 그리고 이미 2018년 뭐 9월 정도에 받았다. 그럼 이미 끝난 건데 12월 31일에 받았다라고 해도 지금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결국에 민주당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넘기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얘기하는 김에 그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민준기 특검이 수사를 뭉갰다. 이 의혹이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봐요. 이거야말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 네. 민준기 특검은 여당 쪽에서 추천해서 된 사람이잖아요. 그 여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8월에 윤영호 씨한테 이 진술을 받고 그 이후에 아무 데에도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이 돼서야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저는 이 정도 사안이면은 뭐 직무유기예요. 예. 민정수석실에다가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도 11월에 그제서야 내사번호 부여하고 그때 막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때야 경찰이 이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 이첩 받아가지고 지금 막 압수수색하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준기 특검의 이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건 여력이 되면 나중에 하자라고 지금 저희 당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뭉갰다는 게 권력형 비리의 관건이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랑 더 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양쪽 캠프에 모두 뭐 어프로치라고 표현을 하던데 했었던 것들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전재수 의원만 소환했지만 임종성 의원도 곧 소환될 거라고 보는데 임종성 의원은 또 7인의 출신이잖아요. 네. 대통령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권진법사 재판에서 정진상 실장이라는 사람 이름도 이미 윤영호 씨의 녹취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는요. 공수처장이랑 수뇌부 5명이 한 3주 전인가 기소됐어요. 직무유기로. 최상병 사건 직무유기했다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받았는데 직무유기했다는 혐의예요. 누가 누구를 수사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게 특검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은 또 못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태도인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민주당의 지금 태도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봤을 때는 절대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에게 주처권을 줄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국민의 힘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다가 주처권을 줄 리도 없고요. 네. 마지 최대한의 민주당의 마지노선은 제가 보기에는 헌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헌재 추천권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헌재 아니면 대한변협 두 개. 대한변협도 할까요? 대한변협이 요즘에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변했으니까. 조금 그런 변했으니까. 느낌이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헌재 1명, 대한변협 1명 해가지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렇죠. 자기들이 예, 고르는 방식으로. 고르는 근데 또 방식으로. 이거 우리 아까 김병기 얘기를 자꾸 깔때기처럼 가게 되는데 김병기 전직 보좌관들이 지금 대한변협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과의 그것도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과 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자, 뭐 대한변협 제가 뭐 회장이랑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대한변협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요. 자, 이제 고환율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해봅시다. 이게 환율이 정말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1,400원 후반대는 지금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 정부에서 네. 계속 이런저런 정책을 펴서 1,44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저께였나? 그 강남에 있는 한 은행 지점에서 달러 다 소진돼 버렸다고 붙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최저점이구나. 이 정부에서는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달러를 가져가신 게 아닌가 현물로.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환율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가가 오르잖아요. 지금 당장 연동되는 기름값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고환율 고물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냥 민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삼겹살이 지금 1인분에 2만 원까지 2만 원이 올라가요. 넘었어요. 예, 그럼 이게 이제는 소주에 삼겹살 하나도 한 10만 원 있어야 겨우 한 개 먹을 수 있을까 말까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그 생존이 위협되는 상황까지도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고환율 문제가 일어난다. 근데 저는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구조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을 정부에서 내놔야 돼요. 그게 유능한 정부잖아요.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한다는 일이 우리 지금 안 그래도 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걸로 환율 방어를 하는데 환율 방어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더 재밌었어요. 정부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뭘 해야지 무슨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이거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시그널 준 겁니다. 우리가 방어해 줄 테니까 빨리 사. 빨리 사라 이거예요. 빨리 사. 네. 돈 있는 놈들도 빨리 사라.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없는 놈들은 빨리 걷어들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와 저런 식으로 정부에서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생각이나 있어서 메시지 냅니까? 그러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죠. 네. 혹시 걱정이 돼? 저렇게 말해놓고 어디서 사는 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사겠죠. 자기들은 사는 거죠. 자기들은 사가지고 저기 장롱에다 넣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조사비를 그래가지고 받았다고. 그런 거죠. 경조사비. 경조사비 가지고 다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더 의원은- 배추하고 있을 거야 배추.
재산 신고가 4억인데 어떻게 날린 게 12억 투자한 게 그래도 12억이야. 옛날에 그래서 그, 달러 사가지고 배추하고. 예. 어. 옛날에 그 막 저기 내란죄로 재판받던 그런 분들은 진짜 미국 거는 안 쓴다고 루브라 막 쌓아놓고 그러더니 유로 이 사고.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데 그냥 무슨 미국은 맨날 반미하면서 맨날 달러는 그렇게 좋아하고 정말 진짜 달러 사기 미안하면 달러 사기 미안하면 유로 삽니다. 유로 사가지고 배추하고. 지금 정부가 이제 배추하고 까르띠에 사고, 마지막까지 까르띠에 사고, 불가리 사고. 마지막까지 지금 짜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요? 최근에- 아니 정부에서 달러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호재가 없어요. 사실 보면은 미국이랑도 뭐 관계가 그닥 뭐 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북한도 뭐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좀 어렵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코스피 뭐 사천시대 요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래도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부분인데 그거 오르면 뭐예요? 몇 개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환율 같은 것들을 막지 못하면 본인들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어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서학개미들 지금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이 돈을 다 빼서 막 미국으로 갔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양도소득세를 뭐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마지막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정부에서 그런 것 뭔가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더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네. 이제는 국민들한테 돌아오라고 읍수하는 거예요. IMF 때 우리 막 금모으기 운동했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된 게 아닐까? 오히려 서학개미 돌아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더 불안감만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고 뭔가 좀 이게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예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주거나 감면시켜주거나 해주는데 정말 솔깃해요. 지금 물어보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서학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양도소득세가 그렇죠. 굉장히 짭짤하대요. 네. 그걸 면제시켜주면 그런데 한 시간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시간만 생각해보면 양도소득세를 한 300~400만 원 내더라도 안 돌아오는 게 나아. 그쵸. 응. 네. 장기 투자했을 때는 미국 증시가 훨씬 투자 가치가 높다는 훨씬 게 거기 성장률이 데이터로 있기 7% 때문인 8%가 거죠. 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코스피가 4천 5천 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니 경제 성장률이 1% 1.12 뭐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걸 빼가지고 여기 들어온다고? 못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그냥 이 환율 숫자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그냥 국민 돈 끌어다가 내가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겠어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방어하는데 급급하면 야 진짜 저는 이 상황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소비 쿠폰 또 줄 것 같아요. 당연히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 또줄 것 거라고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던데 지난번 저는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이 정부가 이제 소비 쿠폰을 더 이상 나눠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뭐 그러면서 말을 흐렸거든요. 또 줄 수도 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 부분에 있어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지선 전에 분명히 한번 또 업무 보고를 한 번 더 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다 뭐 지방선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저께 그 교회 간 거는 또 누구냐 그 김남준 대변인을 데려갔더라고요. 개항에 있는 그 교회에 갔는데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이 지역은 내 후계자는 이 김 대변인이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